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태석 신임 우주항공청장이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오 청장은 우주항공을 국가 미래전략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우주기술 자립화를 통해 K-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자동차 해킹 위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보안 관리로 보안 위협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3년간 132억 원을 투입해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 거래와 불법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곧 개막하는 가운데 이번 올림픽은 어떤 과학기술을 선보이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동계올림픽의 과학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역량 그 자체라며 과학기술인에 대한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과학장학생 등 학생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국가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명예롭게 사는 길을 열어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의 중에는 과학기술 대체복무제를 언급하며 군에 복무하는 시간이 청춘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첨단 장비나 기술을 익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군 체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학자들의 민간 대체 복무 외에도 군부대 내에 연구부대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보면 재밌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태석 신임 우주항공청장은 경남 사천 우주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주항공을 국가 미래전략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우주기술 자립화를 통해 K-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오 청장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누리호 5차 발사와 민간 발사 서비스 전환 등 핵심 과제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통신망 해킹 사고 등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도 달리는 컴퓨터처럼 진화하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이 해킹된 상황을 시연해봤습니다. 원격으로 차량을 조작하자 순식간에 주행 속도가 올라갑니다. 운전자 의지와 상관없이 좌우로 방향을 바꾸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고 외부 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이처럼 해킹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서 악의적인 신호를 유입시켰을 때 차량이 얼마나 잘 보호하고 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의무화했습니다. 모든 자동차 제작사는 설계부터 운행, 폐차까지 차량 전 과정의 보안을 관리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인증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시험과 검증 방법을 담은 매뉴얼도 공동으로 개발해 중소제작사와 부품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더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들은 인가되지 않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연결을 피하고 반드시 제작사가 공식적으로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등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연결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차량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대비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카이스트 정명수 교수 연구팀이 그래프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의 추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오토GNN을 개발했습니다. 그래프 신경망이란 데이터 사이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AI 기술인데 유튜브의 맞춤 동영상 추천이나 금융사기 계좌 추적 등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기존의 GPU들은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정리하는 그래프 전처리 과정에서 서비스 응답이 느려지고 전력 소모가 컸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력 데이터 구조에 따라 반도체 내부 회로를 실시간으로 바꾸는 적응형 AI 가속기 기술을 설계했습니다. 실험 결과 오토 GNN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대비 2.1배, 일반 CPU 대비 9배 빠른 성능을 보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3년간 132억 원을 투입해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 추적 연계 마약 수사 통합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익명의 네트워크 내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 불법 게시물 작성자나 유포자의 실제 접속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과 가상자산 거래를 분석해 마약 거래 불법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기술 등을 개발합니다. 또 다크웹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 광고를 자동 수집 식별하는 기술과 이들 기술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합 관리 분석하는 시스템도 개발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공지능 AI 기반 민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곳에 시범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식약처에 제공되는 인공지능 민원 답변 추천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관련 법령과 기존 민원 사례, 업무 매뉴얼 등을 분석해 국민신문고 민원의 답변 초안을 작성하고 민원 담당자에게 제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 시흥시에 제공되는 반발 중복 민원 일괄 처리 서비스는 인공지능이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자동 선별하고 묶어주는 기능이 담겼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는 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러 가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앞 키오스크를 찾은 어르신. 우대 승차권을 어떻게 사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듣습니다. 신분증을 해소해 주십시오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확인이 끝난 겁니다. 그럼 누구 빼세요. 주황색 옷을 입고 시민들을 돕는 이들은 바로 디지털 안내사.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보이면 즉석에서 디지털 기술이나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쳐줍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지하철 역사나 공원, 주민센터, 경로당 등이 이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자꾸 올리기만 하면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와. 예, 그러네요. 예, 뭐 한없이 나와. 이게 다시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아니면은 빛에서는 뭐가 나온 왕의 길.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궁금해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안내사들도 올해부터 이에 대한 교육을 확장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쪽은 답답한 마음이 풀려서 좋고 도움을 주는 쪽은 보람으로 돌아와 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면 막 뭐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참 물어보기가 민망스럽죠. 그래서 저희들을 만나면 뭐 10번이고 1000번이고 솔직한 얘기로 얼마든지 좋아하고 반가워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어 32만 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사업 4년째를 맞은 올해는 평균 경쟁률 2.7대 1을 뚫고 디지털 안내사 124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서울 구석구석 300여 거점을 돌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만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김은별입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곧 개막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의 과학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2014년 러시아에서 열린 소치올림픽에서는 단 7명의 선수에게 특별한 운석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메달에 들어있는 운석은 바로 전해인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레빈스크에 떨어진 운석의 조각입니다. 44억 년 전 목성과 사성 사이 형성된 소행성대에서 소행성 하나가 떨어져 나왔는데 120만 년 동안 우주를 떠돌다 지구로 떨어져 대기권에서 공중폭발한 운석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올림픽은 행사의 주제를 ICT 올림픽으로 선포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평창올림픽 개막식의 하이라이트,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대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바로 인텔의 슈팅스타 드론인데요. 1218대로 당시 가장 많은 드론이 동시에 날아오는 것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개막식의 마무리를 전통적인 폭죽 대신 첨단 기술과 예술을 함께 결합해 정보통신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평창올림픽은 ICT 올림픽으로 선포된 만큼 세계 최초 5G 시험망이 구축되기도 했는데요. 5G 시험망을 기반으로 선수의 시점에서 경기를 보는 듯한 생생한 360도 VR, 원하는 장면을 골라 다양한 각도에서 시청이 가능한 다각도 다시 보기, 초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는 UHD 방송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앞선 ICT 기술을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 5G 기술과 UHD 방송과 IoT 기술과 이런 그 가장 첨단 기술을 선보이게 되는 이런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직전 2022년에 개최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인공눈이 100% 사용된 최초의 올림픽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인공눈은 1980년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는 인공눈이 80%, 2018년 평창에서는 90% 사용되며 점차 많이 이용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2022 베이징 올림픽 당시 날씨는 6.3도로 봄철 날씨였기 때문에 경기에 필요한 눈이 부족한 상황이라 100% 인공눈을 쓰게 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040년에는 지구온난화로 동계올림픽을 열 수 있는 후보지가 10여 곳도 남지 않을 것이란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사상 처음으로 2030년과 2034년 개최지를 동시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자연 눈과 얼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눈이나 얼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동계올림픽 속 과학 이슈를 찾다 보니 결국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앞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개최되는 올림픽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김은별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중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기상청은 상층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부터 이틀 이상 중부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예상돼 한파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서울 전역과 파주 등 경기 북서부 20곳, 철원 등 강원 북부 4곳, 태안 등 충남 7곳입니다. 다만 이번 한파는 지난달 북극 한파만큼 길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 전염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농가 입구의 출입을 통제하는 팻말이 내걸렸고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양돈 농가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농가와 인근에 있는 다른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3,900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장 반경 10km 방역대를 설정하고 농가 13곳 3만 8천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은 경남 지역에선 처음으로 경남도는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발생 경위 파악 등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서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또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 2개소를 설치해서 축산 차량 이동으로 인한 전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충남 보령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사육 중인 돼지 3,500마리를 매몰 처분하고 홍성과 청양 등 인접 지역 돼지 농장과 도축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인천 강화군의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사육 중인 소 24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설 연휴를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방역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논에 콩을 심을 때 비료를 깊게 묻고 일종의 농업용 수치인 바이오차를 활용했더니 수확량은 늘고 온실가스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현장 실증을 진행한 결과 비료를 토양 25cm 아래에 깊숙이 투입하는 깊이 거름주기를 적용했을 때 논콘 수량이 기존 방식보다 최대 21%나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토양의 질을 높이는 바이오차 기술이 힘을 보탰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차를 투입한 곳에서는 1헥타르당 3.7톤의 탄소가 격리되는 효과가 확인됐고 온실가스인 이산화질소 배출량은 74%나 급감했습니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뜻하는 가심비가 우수한 우리 농산 가공품들이 설 선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만 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고향의 맛과 정성을 듬뿍 담았다고 하는데요. 최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리산 자락의 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차련미와 검정깨 땅콩이 바삭한 수제 강정으로 완성됩니다. 설탕과 식용유 방부제를 쓰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옥수수 농사 짓고 참깨, 들깨 농사를 직접 지어서 저희들이 함께 과자를 만들고요. 설탕이나 식용유가 안 들어가는 건강하고 맛있는 엘빈 강정입니다. 경남 고성의 또 다른 농원에선 4대째 이어온 백년 장맛이 강된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자연 숙성된 된장을 사용해 묵직하고 깊은 구수함을 살렸습니다. 간편하게 비벼 먹을 수 있는 소포장 형태로도 제작돼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또 고향의 맛, 우리 엄마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었습니다. 농진청이 이번 설을 맞아 추천한 지역 농산 가공품은 수제강정과 강된장, 배쌍화탕 등 모두 39종입니다. 가격과 품질, 선물 적합성을 고려해 추천 목록을 선정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가심비가 좋은 선물을 추천을 하기 위해서 총 39종의 우수한 제품을 선발하여서 추천 목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상품 정보와 구매처는 농업기술 포털 농사로 설맞이 추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맛에 정성을 더한 우리 농산물이 고물가 시대 설 명절 시장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대심도 터널이 오는 10일 개통합니다. 부산 만덕 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인데요. 기존 도로로 40분 넘게 걸렸던 구간을 지하 40m 터널로 11분 만에 주파한다고 합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 지하터널 진출입로가 생겼습니다. 터널 반대편 진출입로는 9.62km 떨어진 해운대구 센텀 나들목입니다. 기존 도로로 양쪽으로 오가면 상습 정체 구간을 여러 차례 만나 평균 40분 넘게 걸렸는데 터널을 이용하면 1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돼 6년여 공사 끝에 오는 10일 개통을 앞둔 부산 만덕 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 40m 대심도 터널입니다. 개통 이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이후는 통행요금이 부과됩니다. 긴 지하터널이다 보니 사고 위험에 대비해 내진과 방제시설 등을 모두 1등급 기준으로 설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가, 50m 간격으로는 소화전을 배치했고 사람이 탈출할 수 있는 터널 사이 통로는 250m 간격, 차량용은 750m마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대형 환기 설비와 배수 설비, 방제 경보 설비 등도 갖췄습니다. 안전 문제가 가장 우려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이 시공사와 함께 각별히 신경을 썼고, 문제는 지하터널을 빠져나와 기존 도로와 만나는 곳이 곧바로 갈림길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차량이 서로 엉키면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 흐름에도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차로에 대한 확장적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차로 확장은 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개통 이후 교통량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진출입시설 주변 교통체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여야는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소속 8명, 국민의힘 소속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해당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에 위임해 활동기간 1개월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되돌리기 위해 급히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설득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의 빠른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특별법이 처리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방미길에 올랐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측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한국은 이 관세 합의를 충실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이행할 그럴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각계 의견을 듣고 온 여 본부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미투자특별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미투자특별법 그게 이제 국회에서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 합의로 좀 더 이게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신 부분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미투자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미국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3명이나 가서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공통적으로 들은 거는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빼던 칼을 그냥 접어넣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정부가 일본처럼 1호 대미투자 사업 발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좀 더 한국 쪽에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이나 조선 같은 미국이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 내부 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정부는 만약 공식화되더라도 인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달 유예를 두고 시행된다면 그만큼 협상 시간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면서 미국의 관보 게재를 막고 동시에 유예 기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주요 택배사들이 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설 연휴 배송 업무를 조정합니다. 먼저 CJ 대한통운은 15일까지 정상 배송을 한 뒤 16일부터 18일까지 쉬고 19일부터 업무를 재개합니다. 우체국과 한진, 롯데글로벌 로지스는 16일부터 19일 사이 배송을 중단합니다. 반면 쿠팡은 설 당일인 17일을 포함한 연휴 내내 로켓 배송을 가동하고 쓱닷컴은 17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 쓱 배송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CU와 GS25의 알뜰, 반값 택배는 택배사 휴무와 관계없이 연중 무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